야, 둘 다 놀다니 제주도 좋네. 뭐 하는 게 많은가 보지?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놀아도 돼요? 그러면 언제 놀까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정해진 길을 따라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평범한 사람이 되지만 시키는 것을 하다가도 잠깐 멈출 수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는 어디인가 이런 걸 생각하고 다시 또 리스타트 할 수 있는 마음, 약간 뒤지거나 약간 바보같이 굴거나 또는 뭘 위해서 약간 벗어나더라도 크게 걱정할 것도 없다. 제 경험상 그렇다. 다른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안녕하세요. 편성준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광고에 있어서 카피라이터로 일을 했었고요. 재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글을 쓰고 사람들과 만나서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책 쓰기에 대한 강의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라는 주제로 강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듣고서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책에서 썼던 이야기들과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좀 공감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19 시대죠. 코로나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바꿔놓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요. 여기 올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은 물론이고 어딜 가든 마스크 쓰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한 친구들도 자기 입학 동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격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을 하게 되니까요. 저도 무슨 모임이라든지 강연도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뭐 줌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형태로 만나는 게 너무나 당연스러워졌습니다. 사는 게 너무 많이 변하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힘들고 저는 저대로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 와중에 이런 힘든 시대에 저는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사람들이 제목을 딱 보고서는 아니 도대체 둘 다 놀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일단 걱정을 해주는 분들이 많았고, 야, 둘 다 놀다니 제주도 좋네. 뭐 하는 게 많은가 보지? 이렇게 부러워하거나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원래 제목을 다른 거로 지으려고 했었는데 출판사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제일 많이 하고 다니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래서 저희 둘이 부부가 둘 다 회사를 안 다녀서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가 뭔가 좀 끌어들이는 맛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책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 거기에 맞도록 글도 많이 고쳐서 이런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다고 하면은 걱정해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도 저는 놀자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노는 것은 쉬는 것하고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논다는 것은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쉰다는 것은 힘이 다 빠져서 힘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부에서 내놓았던 포스터 중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마스크를 쓰고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여자분이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모르겠는데 누워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노는 것과 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과 비슷한 거구나.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거가 쉬는 거라고 한다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게 노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논다는 얘기를 하고 책까지 쓰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 만나면 물어보는 게 정말 놀아도 돼요? 아니 어떻게 지금 놀아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장난스럽게 반문을 하죠. 그러면은 언제 놀까요? 저 어렸을 때부터 놀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여태까지 못 놀다가 드디어 놀기로 결심하고 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제가 얘기하는 노는 거는 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제가 들고 나오는 개념이
호모 루덴스라는 말입니다. 호모 루덴스는 노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1950년대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네덜란드의 호이 하이징어라는 역사학자가 인간은 이성의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노는 것으로서 인간을 만들어 온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노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말을 듣고서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라고 하고, 나는 그래도 논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노는 거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집에 그 친구의 형이 비틀즈 매니아였어요. 그래서 비틀즈 그 레코드를 다 소장하고 있었죠. 그걸 처음 보고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와, 비틀즈 대단한 그룹이야.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은, 야, 이 사람들은 그럼 먹고 살 거는 다 벌어놨겠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랬더니, 당연하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서 그 장면을 회상해 보니 좀 불쌍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냥, 와, 음악 좋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걱정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정해진 길을 따라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른들이 조금만 게을리하거나 그러면 어른들이, 너 나중에 뭐 해서 먹고 살래? 너 나중에 뭐 될래? 너 이러다가 뭐 그 학교에도 못 가고 취직도 못 하고 이러면 어떡할래? 이러고 다그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놀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머릿속에 많이 박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숙제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거는 떳떳한데,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은 교과서에 시험에 나오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하거나 이러면은 다 노는 거로 간주가 되고 자꾸 하지 말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이제 20대, 30대 초반 이런 분들한테 무조건 놀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욕만 먹겠죠. 다만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조수용 대표라고 카카오 의장이기도 하고 플랜비라는 잡지를 만드는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어느 강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딱 세 가지 직업이 있는 것 같다. 그거는 워커, 크리에이터, 인베스터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크리에이터가 되려면은 워커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다. 누구든 워커의 과정을 일정 부분 거쳐야만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 수 있게 된 것도 워커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든 그렇지 않던 어떤 일에 종사하면은 10년 이상은 그 일을 꾸준히 해서 거기서 경험을 쌓고 거기서 얻은 어떤 통찰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해야 실패 확률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갑자기 뭐 유튜버 뭐 이런 거로 막 엄청나게 돈을 버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만에 하나예요. 천에 하나예요. 정말 1%도 안 되고, 그렇게 따라한 사람 중에 99%는 다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크리에이터도 워커의 과정을 겪지 못하고 바로 크리에이터가 되는 경우에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직업을 바꾸거나 자기가 하는 일을 바꿀 때는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중요하고, 내가 과연 어떤 질문을 가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마음 먹었을 때 했던 질문은, 회사를 그만둔다고 당장 굶어 죽을까? 이런 질문이었었어요. 아내하고 동네 맥주집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늦게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없고 우리 두 사람만 잘하면 되는데 회사를 안 다니면 정말로 굶어 죽게 될까? 아니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물론 농담 삼아 했지만은, 그리고 그때 바로 회사를 그만두지 못했지만, 그리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정말 회사를 그만둬야 할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망설일 수도 있었는데 저는 회사를 이제 그만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회사를 그만둘 결심을 하고서, 여보, 나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아내가 약간 놀랬어요. 한 2초 정도 아무 얘기도 못 하다가 잘했어, 잘 결정했어, 당신이 오죽하면 그러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마웠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시간을 좀 주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모든 걸 계획하고 회사를 그만두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고 북돋아줘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바꿀 때 그 시기쯤에 조지프 캠벨 교수란 분이 했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가슴에 남았는데, 직업을 바꿀 때 이 두 가지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혹시 굶어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남들은 너의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친다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중요한 건 나의 결심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책에서 그러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좀 바보같이 살아도 큰일 나지 않는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막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빈틈없이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실수도 많고 남들보다는 뒤처지는 것도 많았고 어이없는 실수, 그런 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복이 좀 많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서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바보 같아도 세상 인심이 쟤는 바보 같으니까 그냥 떼어놓고서 우리끼리 가자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같이 데려가자라고 하고, 그렇다고 제가 피해만 주고 사는 건 아니죠. 저는 또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또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너무 바보같이, 조금 바보같이 살아도 큰일 나지 않는다라는 통찰이 있어서 사는 게 좀 덜 힘들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할수록 인생이 즐거워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은 일하느라고 딴 거를 제대로 못 하게 돼요. 다른 거에 눈을 돌리기가 힘들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재밌는 일은 항상 돈이 안 되는 일들이었어요. 저는 특히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제가 맨 처음 쓸데없는 일을 한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월조회를 만든 거였었어요. 월조회는 뭐냐면은 월요일 날 아침에 조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31살, 2살 때 첫 직장에 들어갔다가 여기 말고 다른 광고회사를 다니고 싶어 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잠깐 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남들보다 조금 다르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돈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조조 영화를 한 편씩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그 월조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지만은 그 모임에 같이 모여서 놀 수 있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결국은 저 하나였어요. 친구들은 다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할 때였으니까요. 월요일 날 아침에 조조 영화를 보러 개봉관에 가면은 일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의 한두 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 넓은 데서 영화를 즐기면서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기쁘죠. 즐겁고. 근데 영화가 끝나고 딱 나오면은 마침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막 직장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은 멍해져요. 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열패감이 막 몰려오기도 합니다. 마치 냉탕과 온탕을 금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분? 이런 게 드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월조회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지만은 그때 그런 걸 해보길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월조회라는 걸 만들어서 해본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너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바로 저의 가치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처가의 켈리라는 걸 쓰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SNS에다 뭐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글씨를 썩 잘 쓰지도 않지만 글씨를 써서 올리는 거를 좋아했는데,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는 출판 기획자라서 뭔가 기획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써서 올리지 말고 뭔가 컨셉을 갖고 써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컨셉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아내하고 저하고 있었던 재미있는 일, 바보 같은 일, 이런 것들을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애처가의 켈리 이런 걸 하나 해볼까 그랬더니, 애처가는 너무 재미가 없고 재수 없을 수 있으니 공처가로 바꾸자 해서 공처가의 켈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공처가의 켈리를 써서 올리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은 왜 아내가 하는 말은 다 옳은 걸까 이런다라든지,
아내가 화를 낼 땐 다 이유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글을 써서 올렸어요. 그러면은 정말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 두 개의 반응. 여성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이거 우리 남편한테 꼭 보여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 남성분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망신 다 시킨다. 여자들이 볼까 무섭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켈리도 그거 하면서 좀 많이 늘었고요. 쓸데없는 일이라고 했던 거지만은 저한테는 어떤 또 다른 컨텐츠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하다 토요일이라는 모임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한국 소설을 읽는 모임이에요.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한국 소설을 읽는 모임입니다. 한 10명, 11명 이런 정도 모여서 하는 건데 제가 그걸 왜 기획을 했냐면은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 작가들의 소설을 너무 안 읽는 거예요. 카피라이터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소설은 거의 안 읽죠. 일본 소설, 뭐 미국 소설은 좀 읽어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한국 소설 작가들이 요즘 굉장히 잘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라도 모여서 한번 읽어보자라고 하고 독하다 토요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날 모여서 책을 읽으니까 독하다 토요일 한자를 써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의외로 재미있었고 모여서 책을 읽고 나니까 혼자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입체적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도 있고 같은 꼭 문학하거나 뭐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만 모임에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의 독후감을 하다 보니까 독후감을 교환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통찰들도 많이 얻게 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3시까지 묵독을 하고 3시부터 4시까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4시부터는 술을 마시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줌으로 만나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각자 저녁을 먹고 요즘은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쓸데없는 일은 사실은 돈이 되기 힘들죠. 근데 쓸데없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일만 허덕허덕 하는 삶과 그 다음에 야 이거는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이야. 한번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뭔가를 만들어보고 기획하고 그런 즐거움을 갖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담이 굉장히 많아요. 실수를 많이 해서 농담으로 야 실수담만 모아도 책 한 권이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정말 실수담을 모아서 책 한 챕터를 만들 정도로 실수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수를 안 하는 사람들은 너무 재미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실수를 함으로써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또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스마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다 스마트하게 살아야 된다, 효율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좀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실수를 하고 그 실수담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책을 읽은 분들, 독자들 분들 중에는 그 실수담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물론 너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좀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대부분은 좋은 눈으로 바라봐 주셨었어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광고 회사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광고는 정말 효율성이 높은 직업이거든요. 15초, 20초 이런 그 시간 동안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넣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주절주절 딴 얘기하거나 늘어지게 얘기를 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그걸 가장 충격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 하는 게 좀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라디오 카피 녹음을 하러 갔는데 녹음실에서 이 카피는 약간 좀 안 들리게 읽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녹음실 실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쳤어요? 왜 힘들게 카피를 써놓고 그게 잘 안 들리게 읽으라고 하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냥 광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그 기본 자세가 효율과 관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은 항상 높아야 되고 쓸데없는 거로 이렇게 돌아가서 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서 하는 거는 용납이 잘 안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늘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한번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글쓰기를 하면서는 제가 그런 삶들을 좀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글쓰기를 좋아하니까 글쓰기를 시작해서 책도 내고 뭐 여러 가지를 했다. 나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글쓰기가 사실은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기획서를 써도 그렇고 드라마를 만들려도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고 사업 아이템을 이야기하려도 글을 잘 써야 됩니다. 하다못해 비즈니스 메일을 쓰더라도 글을 제대로 못 쓰는 비문을 남발하거나 맞춤법이 틀리거나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일단은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글쓰기는 아주 기본인 거죠. 그런데 제가 글쓰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나도 글 쓰는 거 좋아하는데 도대체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 제가 즐겨 이야기하는 게 이종철 작가의 까대기라는 만화예요. 이종철 작가는 만화 지망생일 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선배 집에 같이 살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아르바이트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이 까대기라는 아르바이트였대요. 까대기는 택배 상하차 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어느 정도 힘드냐면은 도중에 도망갈까봐 주민등록증을 막혀놓고 일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종철 작가는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만화를 그릴 수가 없더래요. 힘든 일이, 좀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일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화를 그리고 싶은데 내가 뭘 그리지? 다른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데? 라고 고민했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루는 누군가가 박스를 떨어뜨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던 수박이 깨졌대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된 거 둘러앉아서 수박이나 먹읍시다 하고 막 웃으면서 수박을 먹었대요. 근데 그때 깨달았답니다. 아, 이야기를 내가 그리면 되겠구나. 수박 먹은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라고 하고서는 이 이야기가 까대기란 만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는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만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찾는 거, 그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하는 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을 만나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면은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쉴 때 뭘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가한 시간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글 쓰는 게 좋으니까 뭐 쉬는 시간이면은 어느새 책을 읽고 있거나 글을 쓰거나 그랬겠죠. 어떤 분들은 그 시간에 골프를 칠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고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게 뭔지. 그게 어쩌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그거를. 그냥 쓸데없는 거다라고 버리지 마시고 지금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의 일이 될 거라 생각을 하면은 가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작가란 오늘 아침에 글을 쓴 사람이다 라는 정의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일같이 글을 써야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또 하나는 사생활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생이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일에 연루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글을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삿된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면은 사람들이 금세 알아봐요. 얘는 진심이 아니구나. 독자들은 너무너무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글쓰기가 왜 중요하냐를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믿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 당장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창의적인 뇌의 비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시간이 채 안 되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여기에는 감옥에서 글쓰기를 가리키는 작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미에 있는 어느 작가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왜 감방에서 죄수들에게 글을 가르치냐라고 얘기를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글을 쓰고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지더라. 그리고 글을 쓰고 나면은 재범률이 80%나 줄어들더라. 이거는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냥 글을 썼을 뿐인데 어떤 새로운 통찰이 생기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 작가뿐만이 아닙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나와서 유명한 팀 로빈스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서 연극 워크숍을 해요. 정기적으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단지 거기 와가지고 죄수들이 연기의 워크숍에 참여하는 뿐인데도 인생이 바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현대인들이 뭔가 우울하고 나른하고 힘들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창의적인 어떤 순간 그런 크리에이티브 스파크라고 얘기하던데요. 창의적인 불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경험 중에 하나가 창의적인 불꽃을 경험하는 거다. 근데 그거가 바로 글쓰기 아니면은 연극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참여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가장 쉬운 크리에이티브 스파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글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직업이 글쓰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자신이 어떤 글을 쓸 수 있고 그게 어떻게 창의적인 쪽으로 가서 자기의 컨텐츠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의적인 불꽃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워커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크리에이터가 되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워커의 과정이라는 거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든 통찰이든 오랜 시간 쌓아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묻는 분들에게 잘 익은 수박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즐겨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익은 수박이 되어라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이성복 시인이 실온 강의하면서 썼던 무한화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잘 익은 수박은 칼만 갖다 대도 쩍 갈라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뭐냐면은 자기 내부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지식과 통찰과 뭐 어떤 그 영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건들기만 해도 그냥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돼야 뭔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디션 프로 보면은 놀랍죠. 정말로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악기 잘 다루는 친구들이 어디 있다 이제 튀어나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옆구리만 쿡 찌르면은 노래가 수십 곡, 수백 곡이 그냥 계속해서 튀어나와요. 쉬지 않고. 그만큼 콘텐츠가 많은 거예요. 내부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처음 보여지지만 그동안 어디선가 실패를 계속 경험하다가 이제 보여지는 걸 겁니다. 지금 처음 나왔는데 그렇게 잘할 리가 없고 지금 처음 나왔는데 우승하거나 그럴 리가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정세랑 작가도 인터뷰한 걸 읽었는데 열 몇 번 떨어지고요 라고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세랑 작가 너무 글을 잘 써서 한 번도 뭐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많이 채워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활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거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카피라이터로 일을 했지만은 그 카피는 또 글과 다르거든요. 언젠간 나는 내 글을 쓰리라 라는 생각을 계속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캐, 본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본캐는 지금 취직 준비하는 게 본캐일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본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부캐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부캐를 계속 갖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쌓으면은 언젠가는 본캐와 부캐가 바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지금 바라는 부캐가 본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책에 썼던 것처럼 약간 뒤지거나 약간 바보같이 굴거나 또는 본류에서 약간 벗어나더라도 크게 걱정할 것도 없다. 제 경험상 그렇다. 다른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평범한 사람이 되지만 시키는 것을 하다가도 잠깐 멈출 수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는 어디인가 이런 걸 생각하고 다시 또 리스타트 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거를 잊지만 않는다면은 자기만의 본캐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긴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